안녕하세요. 네, 영양사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는 아마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리하시고 나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자, 점검하고자,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요건데, 이런 것들이 왜 답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영양학이고요. 우리가, 이 30문항씩 보통 지금 한 50분 정도 강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 30문항씩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는 1, 2, 3회 이렇게 문제를 한 90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보면서 이제 제가 문제 읽는 동안에 얼른 답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미리 한번 이렇게 답을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이랬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지금 요게 조금 고쳐야 되는구나. 요거를 파악하는 게 더 좋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게 뭐고, 요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구나를 좀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이게 답일 것 같다. 미리 풀어오시든지 아니면 눈으로라도 지금 같이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라고 되어 있고 1번 보시면요. 자, 괄호 안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 분포체 중앙값으로 대상 집단의 절반, 자, 절반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절반, 대상 집단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값이다. 했으니까 이건 평균 필요량의 개념입니다. 대상 집단의 절반 정도가 충족하는 값.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 평균 필요량에다가 2배의 표준 편차 값을 더한 값이다. 그러면 권장 섭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권장 섭취량은 보통 97, 8% 사람들의 충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힌트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료를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정할 수 없을 때 제시하는 값이다.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충분 섭취량. 그래서 이런 어떤 포인트,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갖고 그 답을 딱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 개념, 건강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 수준이 뭐냐? 그럼 상한 섭취량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요 네 가지의 개념을 지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서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물질로 소장에서 분비하는 것은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도 있단 말이에요. 소장에서. 특히 지금 서당이니까 소장에서 분비되고 서당, 즉 이당류를 단당으로 분해하는 이당분해 효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당분해 효소인 슈크라제, 말타제, 락타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강에서도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고요. 구강에서 아밀라제, 푸티알린이라는, 그리고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또 아밀라제가 있어요. 아밀롭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장 자체에서도 분비되는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는데 소장에서 분비되는 애들은 이당류를 분해하는 이당분해 효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슈크라제, 말타제, 락타제가 나오는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서당을 분해하는 애래요. 서당, 슈크로즈를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슈크라제 1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혈당지수, GI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낫죠. 이 GI 지수는 탄수화물 식품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 수치를 빨리 올려주는지 그 속도를 수치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섬유가 많거나 복합당이 이거나 하면 단순당보다는 서서히 올립니다. GI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채소 해조류는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식이섬유 많고 하기 때문에 단당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낮겠죠. 반면에 단당, 이당은 금방 분해돼 갖고 금방 혈당 올려주잖아요.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즉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4번 섭취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이용되는 속도, 이용되는 게 아니고요. 소화하고 흡수되는 거를 수치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혈당을 올려준다라는 얘기는 소화되어서 흡수가 되어서 혈당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용되는 거는 몸에서 흡수된 다음에 몸에서 대사된다는 뜻이니까 GI 지수랑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옳은 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만이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GI 지수가 낮은 걸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의 답 5번. 4번 탄수화물의 기능, 체내 기능 옳은 것. 1번 선염기 평형 유지, 2번 면역체 구성부는 단백질의 기능. 그죠? 네. 3번 뇌세포 적혈구 에너지로 쓰인다. 맞죠? 에너지원으로 가장 빨리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기 뇌세포 적혈구 나왔잖아요. 요거는 특히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원이 된다. 3번 답이 되고 4번 케톤체를 형성하여 케톤체는 언제 형성되나?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지방이 많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5번은 왜 틀렸느냐? 근육에 저장이 되죠, 탄수화물은. 근데 뭘로 저장돼요? 저장 형태. 탄수화물이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장 형태가 글리코겐. 항상 저장될 때의 이름은 글리코겐으로, 글리세롤이 아니에요. 글리코겐. 그래서 4번의 답 3번. 5번 보죠. 지방의 소화가 위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주로라고 그랬어요.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의 이름이 우리가 리파제라고 알고 계신데, 이 리파제는 사실은 위에서, 구강에서도 있고요. 위에서도 분비는 돼요. 그렇지만 이 위나 또는 이 구강에서 분비된 리파제는요, 그냥 아주 짧은 사슬 있죠. 단색. 별로 이렇게 물하고도 잘 섞일 수 있는 정도의 짧은 사슬 또는 중색. 짧은 사슬이나 중간 정도 사슬의 지방산을 분해할 수 있고요. 우리 보통 먹는 식품의 제일 많은 형태는 이제 TG, 중성지방인데, 주로 이제 장세지방산을 가진 중성지방산을 우리가 주로, 중성지방을 이제 식품으로 주로 먹거든요. 근데 그 TG, 중성지방은 장세지방산을 가진 그 중성지방들은 기름 성분이에요, 순전히 정말. 그러니까 이 리파제가 잘라주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느냐면 유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리파제가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 유화는 누가 시켜주느냐? 누가 이거 지방 유화하죠? 담즙이 하죠, 담즙. 그래서 일단은 담즙이요, 소장에 분비가 되어서 이 소장에 있는 그 음식들을 조금 유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췌장의 리파제가 이 소장 쪽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먹는, 성인들이 주로 지방을 먹었을 때 주로 소화효소는요, 요 췌장에 있는 리파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주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장 자체로 췌장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분비가 되면서 여기서 소화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유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담즙도 소장으로 분비돼요. 그래서 소장에 이렇게 지방 음식들이 들어오면 일단 담즙이 쫙 분비돼서 유화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췌장 리파제가 쫙 분비돼서 걔네들을 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역할을 하지, 이거는 사실은 주로 단세 지방산은 주로 이렇게 우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주로 먹는 애기들 있죠? 애기들한테는 이제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성인은 거의 작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방에 소화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주로 정리를 하잖아요. 요거. 왜냐면 이거는 별로 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주로 우리가 소화가 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소장까지 와야지 이제 주로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 유화. 위에는 담즙이 분비가 되지 않거든요. 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리파제가 잘라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5번의 답 2번. 6번은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수치이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을 적정 비율을 뭐라고 하느냐? 열량의 7% 미만이라고 적정 비율을 제시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은 열량의 7% 미만. 그래서 6번의 답 4번. 근데 이제 요거는 나이에 따라 조금 틀려요. 성인은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3에서 18세, 그러니까 성장기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8% 미만이에요. 성인은 7% 미만이고요. 3에서 18세인 경우는 포화지방산의 적정 비율이 열량의 8% 미만이에요. 자, 6번은 성인이니까 답 4번. 7번, 위에서 분비가 되며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 카세인, 카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그럼 이제 카제인이 응고되면 우리가 이제 파라카제인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응고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위에서 분비되는 레닌이 하는 거죠. 요것도 역시 주로 우유를 주로 먹는 애기들에게서 주로 분비되는 거지 사실은 어른들은 별로 요 역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유 단백인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효소는 레닌 1번. 8번 단백질의 흡수 운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미노산은 단순 확산에 의해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아닙니다. 자, 아미노산은 두 가지. 사실은 주로 즉 중성이나 염기성은 능동수송으로 가고요. 산성 아미노산만 촉진 확산으로 흡수가 돼요. 단순 확산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DL인데 L이 좀 더 빨라요. L형이 틀렸고. 3번 소장세포로 흡수된 펩티드는 문맥을 거쳐 간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사실 이제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럼 단백질이 여기 역시 뭐 위라든지 아니면 췌장에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리죠. 잘려서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까지 잘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아미노산까지 잘려서 주로 요 형태로 흡수가 많이 돼요. 소장 점막에서 흡수될 때. 근데 이제 간혹가다 아미노산까지는 다 잘리지 않고 한 아미노산이 한 두세 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저분자 펩티드 형태, 아미노산이 조금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저분자 펩티드도 흡수는 간혹 돼요. 얘도 장막 소장의 점막세포에서 이 저분자 펩티드 정도, 아미노산이 좀 몇 개 있는 정도도 간혹 흡수는 됩니다. 주로 이 형태로 되지만 그렇지만 얘가 소장세포 안에서요 완전히 아미노산까지 된 다음에 소장세포에서 그리고 이제 얘가 모세혈관을 거쳐서 문맥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소장 점막에서는 사실은 펩티드도 흡수가 간혹 되기는 하지만 요게 장세포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된 다음에 모세혈관 문맥으로 가요. 그래서 요 3번도 틀린 겁니다. 문맥으로 들어간다, 즉 모세혈관을 거쳐서 문맥으로 갈 때는 이 아미노산으로 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펩티드 형태는 그냥 그 소장 점막에서 흡수는 되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분해가 되어야 요 모세혈관 문맥으로 갈 수가 있어요. 4번 아미노산 흡수 속도는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아니잖아요. 요거 종류 관계 있네요. 그죠? 종류별로 달라요. 당연히 능동이 더 빠르잖아요. 속도가. 틀렸고.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소장세포에서 흡수되는 형태는 아미노산이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소장에서 흡수될 때 대부분은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고 간혹 저분자 펩타이드도 되기는 하지만 얘도 역시 장에 들어가서 또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 9번 현재 한국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 설정 시 반영되는 항목이 아닌 것. 자, 요거 할 때 일단 숫자를 좀 외워볼게요. 지금 성인을 기준으로, 한국인 성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국인 성인은 체중당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체중당, 그쵸, 물론 1일에, 그죠? 1일 하루에 체중당 몇 g을 먹어야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평균 필요량을 구했어요. 자, 요 평균 필요량을 구할 때는 두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는 질소 평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 양, 질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 그게 이제 약 0.66g이에요, 체중당. 근데 그것만 반영한 게 아니라 단백질의 소화율을 90%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갖고 그러면 평균 필요량은 얼마 필요하느냐? 0.73g 체중당이겠죠? 네. 그래서 요게 단백질의 성인의 평균 필요량이에요. 체중당 0.73g. 근데 우리가 평균 필요량도 있지만 권장 섭취량으로 보통 권장을 하잖아요. 웍을 할 때.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해요? 아시다시피 요거에다가 평균 필요량 값에다가 조금 더 개인차가 있으니까 개인차를 고려해서 조금 더 몇 프로를 가산해서 조금 더 수치를 늘려줘서 제시하는 게 권장 섭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25 예, 해서 나온 게 0.91g이에요. 체중당. 그래서 요게 바로 한국 성인의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 0.91g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뭐를 고려했냐 하면 보니까 체중 있고 고려했고 소화율도 고려했고 개인 간 차이 아까 요 1.25 곱해준 게 개인 간 변이 때문에 요거 더해준 거거든요. 개인 간 차이 고려했고 이 질소 평형을 위한 그 수치 고려했고 그래서 관계없는 게 답은 3번이겠죠? 스트레스. 네, 요거를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숫자도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요 숫자, 예,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10번,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수면 시에는 살짝 떨어진다 그랬죠? 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역시 감소. 체온 상승 시는 증가. 근데 이제 요거는요, 보통 이제 기초 한 36.5도 체온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뭐 병이 났든지 뭐 어쨌거나 해서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1도 상승에 따라 몇 퍼센트 상승하냐면 13% 정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1도가 상승하면 한 13% 정도 증가해요. 나머지 근육량 감소나 갑상선 기능 저하 때는 전부 다 감소겠죠? 10번의 답 3번. 11번. 영양소의 생리적 열량가와 식품의 열량가가 다른 이유로 오른 것.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칼로리, 9칼로리 이런 거는 생리적 열량가예요. 우리 몸에서 대사를 거쳐서 나오는 에너지. 근데 이제 이거를 몸에서 거치는 그 대사를 거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식품 자체를 특수 기계에 넣고 태웁니다. 연소 시켜갖고 태워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열량을 잽니다. 그 열량재는 특수한 기계예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494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게 이제 식품의 열량가예요. 특수하게 이렇게 태워갖고 거기서 나오는 열량을 재는 기구 안에 넣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까지 한번 써봅시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 식품에서 태우는 그 특수 장치에서 태워서 나오는 그 식품의 열량가와 몸에 들어가서 내는 열량을 재는 생리적 열량가가,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게 4.1인데 우리 몸에서 내는 건 아시다시피 4칼로리라고 해요. 물론 그람당입니다. 이거 다. 네, 그람당. 단백질은 5.65인데요. 우리 몸에서 내는 칼로리는 4라고 그러죠. 그람당 4. 자, 지방 9.45예요. 태우면. 근데 우리 몸에서는 9 낸다고 알고 계시죠? 알코올은 이제 7.1인데 여기 우리 몸에서는 7칼로리 낸다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왜 다르느냐? 몸에 들어가면 일단 소화흡수가 100%가 안 돼요. 소화흡수가 이게 100% 다 태운 게 이건데 100%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화율이 얘는 98, 얘는 92밖에 안 되고 얘는 9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화 흡수율이 100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숫자가 낮아져요. 또 하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질소 있잖아요. 질소는 에너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요소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질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손실분, 질소를 이제 요소로 만들어서 빼줘야 되니까 오히려 열량을 얘가 좀 씁니다. 그래서 질소가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요소로 바뀌는데, 즉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질소로 불완전 연소를 위한 에너지 손실. 요게 얼마냐 하면 그람당 1.25칼로리가 또 손실이 돼요. 오히려 얘는 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화흡수율도 낮은 데다가 질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에너지 손실까지 1.25까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4, 몸에서는 실제 4를 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유만으로 엮여진 보기 문장이 4번이 되겠죠. 예. 식품의 열량과 단백질의 불완전 연소량. 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네.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은 소화 흡수율, 식품의 열량가인데 소화 흡수율 때문에 좀 달라진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4번을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번의 수분 섭취량은 이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다른 이유. 2번의 체내 보유율도 관계가 없어요. 3번의 체내 보유율도 관계가 없고, 5번의 같은 경우도 수분 섭취량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을 골라줄 때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하고 단어나 이런 게 조금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틀린 거 다 빼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적합한 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가끔 그래서 보기에서 고르실 때 이거 내가 알고 있던 단어 정리된 게 아닌데, 그러면 답을 못 고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틀린 거 다 지워버리시고 가장 가까운 거를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호흡으로 배설되는 알코올량 있잖아요. 요거는 요 알코올을 설명할 때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탄단지 위주로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배설되는 알코올량 때문에 사실 7.1인데 몸에서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흡으로 배설되는 양. 그렇지만 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분 섭취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11번에 4번 인데 식품의 열량가라고 표현은 했는데 정확하게는 소화흡수율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하긴 해요. 네, 여기서는 답을 보기는 가장 정확한, 보기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백질의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이 질소의 불완전 연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12번, 식물성 기름, 종자, 견과류에 많다라고 했으니까 비타민 E죠, 뭐. 그리고 특히 적혈구막 보호라든 면역에도 관여하고요. 노화 지현하고 항산화니까 비타민 E입니다. 12번에 4번. 여기서 말하는 항산화는 특히 이중결합,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항산화 효과가 큽니다. 네. 13번, 비타민 D 설명으로 옳은 것. 자, D 중요하죠. 간에서 비타민 D3가 1, 25, OH 두 개 붙은, 즉 이게 OH 붙은 자리가 1번 탄소, 25번 탄소예요. 그래서 1, 25, OH, 2 두 개 붙었다. 그리고 D형으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틀리죠?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 D는 모양을 바꾸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요. 이게 D는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세븐 디히드로 또는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로 된단 말이죠. 어디서? 피부의 이 형태로 있다가 피부에서 자외선을 쬐요. 우리가 햇빛에 나가서 막 운동하거나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자외선을 쬐면 요게 콜레스테롤, 죄송합니다. 콜레스테롤, 예, D로 바뀐다는 거예요. D3. 자, 그래서 이제 피부 아래서 D3가 합성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 형태가 햇빛을 쬐면 피부가 요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게 혈액중을 막 돌아다니다가 요게 간에 가서 OH기를 하나 붙입니다.
근데 몇 번 자리에 붙이느냐? 25번 자리에 붙여요. 그래서 25 OH D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혈액을 돌아다니다 신장에 가서 OH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근데 몇 번 자리? 1번 자리 이제 하나 더 붙여요. 그러니까 기존에 요거에다가 1번 자리 하나 더 붙이니까 1, 25, OH 두 개 가진 D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활성형이다. 비타민 D가 활성형이 되면 얘는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형태는 요건 거예요. 요 활성형. 예. 그래서 이 D는 사실은 어디에서 어떤 형태가 되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렇게 1, 25, OH 두 개 가진 거는 신장에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우리가 혈액 중에 사실은 제일 많이 존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D의 영양 판정을 해요. 근데 혈 중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형태는 요거예요. 25에 하나 붙은 거. 혈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저게. 그래서 요걸 갖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신장에서 25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신장에서 1, 25, OH 두 개 가진 D3로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형태에서 요걸로 바꿔주는 효소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요거 달라진 게 1번에 OH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25에서 1, 25로 될 때는 1 알파 히드록시라제에 의해서 1, 25 이렇게 돼요. 3번은 틀렸어요. 네. 신장에서 작용하는 효소 이름이 1 히드록시라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25, OH 두 개 D가 되는 거죠. 4번 비타민 D는 담즙의 형태로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설이 된다. 사실은 담즙의 형태로 간다는 건 이제 대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변으로도 약간 배설은 되는데 거의 뭐 한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담즙의 형태로 주로 대변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배설될 때라는 거고. 자, 그럼 옳은 거는 5번밖에 없죠. 비타민 D 흡수는 담즙산이 필요하며 대부분 공장회장에서 흡수된다. 이 모든 지용성 A, D, E, K는 흡수될 때 지방의 소화 흡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처럼 담즙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담즙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3번의 답 5번. 14번 비타민과 조효소의 연결이 옳은 거. 이것도 굉장히 기본이지만 중요한 거죠. 엽산의 조효소 형태는 뭡니까? 예, THF죠. THF. 예, THF. 티아민, TPP이고요. 1번, 2번은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그죠? 연결이 바뀌었어요. 엽산은 THF고 티아민은 TPP고 피리독신은 B6니까 PLP 형태죠. PLP.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 그러니까 이제 3, 4번도 사실 바뀌었네요. 두 개가. 옳은 거는 5번밖에 없습니다. 리보플라빈 FAD. 답 5번. 15번. 쌀밥, 떡, 사탕이니까 탄수화물이란 얘기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한테 필요한 비타민.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들이 B군들이잖아요. 특히 뭐 B1, B2, 니아신, 판토텐. 요런 애들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뭐 해당에서 TCA로 넘어갈 때라든지 요럴 때는요. 반드시 TPP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탄수화물 대사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또는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 같이 많이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티아민 B1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1번이고요. 16번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데 관여하는 영양소는 자, 호모시스테인은 크게 두 가지의 모양으로 대사가 되는데 우리 보면서 하나는 메치오닌으로 되는 대사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테인으로 되는 대사 경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될 때는 우리가 B6가 필요하다. 왜냐면 요 대사에 B6가 관여하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요거 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엽산대사 나올 때 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엽산, THF, 메칠이 달린 THF 형태, 엽산의 조효소 형태예요. 엽산, 메칠이 붙은 엽산 조효소예요. 요거를 메칠기를 띄워줍니다. 메칠기를 띄워주고 얘는 그래서 메칠기가 띄워진 형태로 나가요. 즉 메칠기는 요 대사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요때 뭐가 꼭 필요하면 B12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메칠을 갖고 있는 엽산과 B12가 같이 반응을 해서 메칠기는 띄워주고요. 메칠기를 B12가 가져와서 요 메치오닌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될 때는 엽산과 B12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것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개 고르셔야 돼요. B6, B12, 엽산. 네, 3개. 16번의 답 4번. 17번 칼륨 흡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칼슘입니다. 죄송합니다.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자, 흡수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촉진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D라든지 락토스 유당이라든지 비타민 C, 뭐 이렇게 산성, 어떤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전부 다 증진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죠. 반면에 섬유소, 과잉의 섬유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산, 시금치 같은 데 많은 그 옥살산 있죠. 수산 또는 피틴산, 곡류 껍질에 많은 피틴산 또는 과량의 인, 네, 과량의 인 아니면 탄닌, 우리가 뭐 차 같은 거 마실 때 그 안에도 탄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해 요인입니다. 자, 17번의 답 4번이고요. 18, 무기질의 소화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인의 흡수는 생애주기와 무관하다? 아닙니다. 이게 몸에서 더 필요할 때, 안 필요할 때 생리적 요구량에 따라 약간 흡수가 달라져요. 네. 2번, 체내 저장 철분이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적을수록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요구량이 많아질수록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장량과는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지고 몸에서 요구량이 많아지는, 막 임신을 했다든지 뭐 성장기라든지 요구량이 많아지는 시기도 흡수가 높아지고, 예, 저장량과 흡수율은 반대예요. 3번, 주로 간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신장에서 일어납니다. 네. 혈중 마그네슘 농도 조절은 신장. 자, 4번, 나트륨은 소장에서 염소하게 흡수될 때 흡수율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염소뿐만 아니라 포도당 같은 거 있잖아요. 랑 같이 먹으면 증가합니다.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옳은 건 5번밖에 없겠죠. 네, 소장 상부에서 칼슘의 능동적 수송은 D에 의해 조절된다. 칼슘은 능동 수송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소장의 윗부분, 12지장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주로 흡수가 돼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조절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8번의 답 5번. 19번. 소장 벽에 존재하여 철의 흡수를 조절하는 물질은, 자, 철이나 칼슘 같은 거는 사실 소장 상부 쪽에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요때 흡수될 때, 소장 벽에 페리틴, 즉 저장철이죠? 페리틴이라는 철의 저장 형태가 있는데, 요거에 따라 흡수가 조금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예, 그래서 요 페리틴이 소장벽에 있으면서 흡수를 조절하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1번. 20번, 당내성 인자다. 그럼 뭐 답 나왔잖아요. 우리가 당내성 인자,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그 뭐를 하기 때문에 당내성 인자라고 불러주느냐?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줘요. 인슐린이 역할을 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내성 인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기질 중에 크롬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크롬. 네, 20번의 답 5번이죠. 예, 그냥 요거는 그냥 우리 딱 크롬 할 때는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웠었어요. 외우고 요거 하나예요, 크롬은. 21번, 수분 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인은 보통 칼로리당 1ml가 맞습니다. 1칼로리당 1ml고요. 필요량이. 자, 그리고 2번, 체중 비례하는 수분 필요량은 연령에 따라도 차이가 난다. 어릴 때가 성인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영아기에 성인의 수분 필요량보다 훨씬 많다.
물론 이제 체중당 필요량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릴수록 크다라고 배우셨어요. 예, 수분 필요량이 어릴수록 크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3번. 3번 바로 나왔네요. 어릴수록 수분의 필요량이 높다. 나왔고, 맞습니다. 4번. 수분 소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연령. 이렇게 연령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활동 정도. 많이 뛰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심한 운동을 하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기후. 더워요. 땀이 많이 나요. 그럼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배설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5번. 수분 섭취가 배설보다 많아야 한대요. 아니요. 항상 균형이에요. 예, 수분 섭취는 배설량하고 같아야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탈수 상황이 왔어요. 뭐 설사나 구토 같은 걸로 많이 배설이 됐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균형을 이루어줘야지 뭐 섭취가 훨씬 많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번에 답 5번. 22번. 임신 시 나타나는 체중 증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임신부의 체중 증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의 체중 증가분이 어느 정도 돼야 정상이냐, 건강하냐, 11에서 16kg 정도. 이제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범위가 있겠죠? 11에서 16kg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 체중의 증가분이에요. 임신 기간 동안. 근데 요거는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임신 전에 정상 체중인 산모의 경우는 임신 중에 요 정도를 증가시키면 가장 지금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체중, 너무 말랐었거나 또는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저체중이었다 그러면 요게 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숫자를 이렇게 달달달 외워야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원칙이 임신 전에 정상 체중이었던 산모보다 어떻게 체중 증가분이 더 커야 된다. 커야 된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다면 요거는 더 정상 체중했던 산모보다도 더 체중 증가분은 더 작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네. 그런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1번. 체중 증가 성분 중에 단백질과 지질은 주로 태아와 태반에 저장된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 이제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체중 증가분이 단백질, 뭐 지방, 뭐 탄수화물 성분도 있고 아니면 수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늘었는데 사실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주로 태아와 태반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게 맞아요. 단백질 성분은. 이 체중 증가분 중에 단백질 성분은 주로 태반이 늘어나면서 많아지는 게 맞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주로 엄마의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늘어나면서 지방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1번은 단백질은 태아 태반에 저장되는 게 맞지만 지질은 아니에요. 모체의 지방 조직에 주로 저장이 돼서 체중 증가를 일으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임신 후기의 체중 증가는 모체보다는 태아 성장에 기인한다. 그래서 임신 초기라든지 중반은 사실은 모체가 자궁, 유방 이런 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 증가가 되는 게 맞고 후기로 올수록은 점점 태아가 커지면서 체중 증가가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후기는 주로 태아 성장에 기인한 체중 증가분이라고 봐요. 3번 지금 여기 우리가 정리했던 거에 비해서 비교를 하시자면 틀렸죠? 네. 4번 체중 증가량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수분이에요. 수분. 네. 수분인데요. 그 수분들도 대부분 세포 안쪽이 아니라 세포 외액의 증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은 틀려요. 세포 내가 아니라 세포 세포 외액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옳은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22번에 2번이고요. 자, 23번. 임산부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임신 초기에는 충분히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임신 초기엔 별로, 추가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추가분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후기에는 이제 추가분이 꽤 크죠. 근데 이거 부족하게 먹었어요. 임신 후기에 열량 부족하게 섭취했을 때 태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임신 초기에는 뭐 먹으라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적은 양과 더불어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초기에는 주로 태아의 조직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형성인 초기에 이런 제대로 된 영양소가 안 들어오면 기형이 될 우려가 커요. 왜냐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태아가.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만들어진 몸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 크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섭취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태아가 잘 못 자랍니다. 성장이 다 잘 안 돼요. 전반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출생을 해도 그 이후에도 성장 지연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초반에는 주로 아기가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요때는 영양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기관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기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후반에는 태아가 쭉쭉 크는 시기인데 그때 뭘 제대로 못 먹으면 성장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 2번 해주시고요. 24번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거는요 누구나 다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 그 태어났을 때 체중보다 그 며칠 뒤에 오히려 줍니다. 출생 후 한 3일 뒤에 재잖아요? 그럼 처음에 출생 체중보다도 살짝 줄어요. 뭐 많게는 한 10% 정도. 뭐 한 6에서 10% 준다고 하는데, 감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출생 후에 한 3, 5일 후에 약간 체중이 감소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행히 7일이나 10일 후에는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만약에 안 됐다, 7일 넘고 10일 넘어도 회복이 안 됐다 하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의랑 상의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보통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 이런 생리적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 3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태변이랑 요를 배설했기 때문에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얘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폐로 호흡을 해요. 아까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수분이. 그리고 피부로도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 손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또 체중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애기들이 잘 영양소 이런 막 먹는, 응애 태어나자마자 막 모유를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며칠이 지나서부터 이제 열량이 섭취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약간의 조직의 이화, 약간의 조직의 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조금 체중이 감소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미숙아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애기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생 후 10일 이후에 나타난다? 아닙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고요. 보통 태어나서 한 3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약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3번은 원인으로 정리한 걸로 맞았죠. 자, 그리고 조직에서의 동화라는 거는 합성되는 걸 말하고, 이화는 분해를 말하는데 사실은 요 약간의 조직의 분해, 이화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요 10% 이상은 아닙니다. 보통 6에서 많아야 10% 정도 감소돼요. 10% 이상 감소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 3번. 25번 생후 1년이 지난 후에 섭취해야 하는 식품. 자, 요거는 중요한 게, 보통 그 1년 전에는 아직은 아기이기 때문에 소화액이나 위액 같은, 특히 위산 분비가 굉장히 미숙해요. 성인처럼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성인처럼 강산의 위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꿀 안에 이런 성분이 있어요. 보툴리너스균 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툴리누스균의 포자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긴 한데, 한 살이 지난
어린이 또는 성인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요거를 꿀 안에 이게 들어있어서 먹는다 쳐도 이게 위산, 강한 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활성이 죽어요. 불활성화됩니다. 위독성, 그러니까 독성이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위산이 있어야 이게 독성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아직 1년이 안 된 애기들은 그 위산이 강한 산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독성을 없애지 못하니까 요거를 피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꿀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25번의 답 1번. 그래서 요게 그 식약처에서요, 요거 그 경고도 해요. 1년 지나지 않은 애기들 신생한테 꿀 먹이지 마세요. 그래서 영아 보툴리누스 증의 위험성이 큽니다. 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홍보도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죠. 25번에 1번이고, 26번, 학령기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이게 학령기, 즉 어린이 말하는 거, 어린이. 예. 그리고 청소년. 요 두 시기가요, 성장에 주는 호르몬이 달라요.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학동기, 즉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게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 같은 게 영향을 줘요. 반면에 청소년기의 급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주로 성호르몬들입니다.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그리고 안드로겐, 이런 것들 성호르몬들이 주로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학령기, 즉 아동을 물어봤으니까, 예,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게 인슐린밖에 없네요. 답 1번. 27번, 요거는 이제 15, 18세의 청소년이죠. 에너지 필요 추정량, 에너지를, 예, 우리 이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나오는 그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고르시면 되고, 단백질도 각각 고르시면 되는데 1번이 해당이 되겠죠. 네, 15, 18세의 경우 에너지가 남자 2700, 여자 2000이고요. 단백질은 남자 65, 여자 50이에요. 1번. 28번, 50에서 64세 여성의 일일 권장량이 30, 49세보다 적은 영양소는, 그러니까 50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30, 40대보다 적게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줄여야 될 대표적인 거는 열량이에요. 예, 열량.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뭐 활동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열량은 조금 적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이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되는 게 뭐냐? 폐경이 되니까 50세 이후 폐경이 되면 생리혈로 인한 손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분이 없으니까 조금 덜 먹어줘도 돼요. 뭐 철을. 예, 그래서 에너지와 철분입니다. 그래서 30, 40대보다 조금 덜 먹어도 되는 게 에너지와 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 2번. 29번, 노인기 영양소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의 생리적 기능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몸에 쌓이는 것도 성인병에 안 좋은 것들이 막 올라가요. 그죠? 네. 자, 1번 볼게요. 인슐린에 대한 말초 조직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죠. 예.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이 좀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당뇨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2번. 총콜레스테롤,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올라갑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애죠. 말초 조직 같은 혈관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다가 간에 가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조금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요. HDL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된다. 2번은 틀려요. 네. 3번은 체단백 단백질 이용률도 조금 줍니다. 예, 감소가 돼요. 4번
골밀도 당연히 감소되죠. 예, 뼈에서 분해 증가로 뼈가 이제 막 조골세포가 막 뼈가 이제 성장하는 때는 막 조골세포가 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인 되면서 특히 이제 뼈의 분해 쪽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예, 골질량이 줄어들면서 골밀도 감소합니다. 4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혈작용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헤모글로빈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29번의 답 4번, 옳은 건 4번이고요. 자, 30번. 운동성 빈혈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운동선수,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운동성 빈혈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여러 가지 몸의 신체의 변화가 있잖아요. 건강에 좋은 변화. 그 중에 하나가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혈액 부피는 운동을 막 꾸준히 하고 이렇게 되면서 혈액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 초반에, 운동 이제 초반에 혈액 부피는 증가하면서 사실은 증가한다는 건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사실은 옛날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좀 또 많이 그 세포들이 금방 또 없어지면서 파괴가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와중에 혈액량은 증가하는데 아직 이게 파괴되고 새로운 것들이 헤모글로빈이 막 만들어지기 직전에 주로 약간의 헤모글로빈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운동성 빈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헤모글로빈이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위한 재료를 자꾸 잘 먹어줘야 돼요. 철이라든지 이런 거,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먹어주면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에 의해서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때 살짝 헤모글로빈 농도가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꾸준히 단백질, 철을 열심히 먹어주면서 운동하면 또 이제 점점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생성되면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회 보도록 할게요.